더 나은 내가 되려면 먼저 나 자신을 아낄 줄 알아야 한다. 때로는 부모의 마음이 힘들어 초조한 내면의 목소리를 보듬어 주자. 스트레스 받을 때에는 습관적 도피를 통해 회피하려 하지 말고 잠시 멈추어 그 감정을 마주하자. 비이성적인 행동을 바로잡는 법을 배워 내 안에 존재하는 어린 아이를 이해하자. 나와 타인 모두 잘 지내는 법을 터득하면 길을 가로막던 걸림돌들도 위로 향하는 계단이 되어줄 것이다. 안녕하세요. 책도서관입니다. 오늘은 다연 출판사 류시안 지음 성숙한 어른이 갖춰야 할 좋은 심리 습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은이 소개를 하겠습니다. 지은이 류시안 하버드대학교 학사를 거쳐 하버드대학교 교육대학원 심리학 석사 및 박사 과정을 밟았다. 지금은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브랜드 컨설턴트, 음악 프로듀서,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로 일하며 다양한 영역에서 분야를 넘나드는 창작 활동을 벌이고 있다. 그러면 본문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을 올가매는 부정적인 생각과 잡념에서 벗어나라. 생각이 싹트는 첫 단계부터 손을 쓰는 일명 사고정지 기술을 꼽을 수 있다. 이는 부정적인 생각이 꿈틀대기 시작할 때 곧바로 일시정지, 부호를 떠올려 생각에 제동을 거는 방법이다. 예컨대 도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빨간색의 정지 표지판처럼 시각적으로 빠르게 자신의 주위를 환기할 무엇인가를 떠올리는 것이다. 그런 다음에는 자신에게 힘이 되어 주었던 말이나 남이 나를 격려해 주었던 기억처럼 즐겁고 긍정적인 생각을 함으로써 사고의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이때 정신을 분산시킬 물건을 이용해도 좋은데 이를테면 손목에 머리끈이나 고무줄을 차고 다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이를 튕겨 잠시 생각을 끊어내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처럼 외적 물건을 이용해 자신의 사고를 중단시키는 방법을 빠른 이탈 기술이라고 하는데 이 기술의 핵심은 어떻게 주의력을 환기시키느냐에 있다. 한마디로 빠른 이탈이란 주의력이 모이는 순간 자신의 주의력을 다른 방향으로 돌려 생각의 가지가 뻗어 나아가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기술이다. 물론 일상생활에서 이러한 기술을 활용하기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기에 반복적으로 연습해야 하는데 가능한 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남들이 너무하다 탓하지 말고 내가 유리 멘탈임을 인정하라. 멘탈을 강화하려면 먼저 자각 능력을 키워야 한다. 그러니 다음에 누군가가 나를 공격하는 것 같아 불편한 생각이 오거든 먼저 이 불편함을 한껏 느껴보라. 안 그래도 불편한데 그 불편함을 한껏 느껴보라니 이게 무슨 소린가 싶을지도 모르겠다. 맞다. 그 느낌은 참으로 견디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내가 왜 이렇게 화를 내는지, 그럴 만한 일인지, 아니면 그저 관성적인 감정 반응인지를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 그 불편한 느낌과 상대방의 말이 정비례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약간의 상상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내가 제3자라고 가정했을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할지를 상상해 보는 것이다. 비판의 대상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라면 나는 그에게 뭐라고 조언을 건넬 것이며 그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렇게 입장을 바꿔 생각하다 보면
원래 느꼈던 감정들이 어느새 많이 누그러졌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는 훈련 외에도 열린 마음을 가지려는 꾸준한 노력으로 상대의 의견을 단칼에 부정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생각해보라. 상대를 공격해 자신에게 실질적으로 득이 될 것은 무엇일까? 또 무조건적인 회피가 당신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어쩌면 이 같은 극단적인 행동으로 비즈니스 파트너의 감정을 상하게 할 수도, 또 친구와 가족들에게 미움을 살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일할 기회나 사람을 잃는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나와 잘 지내려면 먼저 나 자신을 아껴라. 친구 집에서 있었던 일이다. 친구가 나와 대화를 나누는 동안 친구의 아이는 옆에서 피아노 연습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한창 이야기가 오가는 중 친구의 아이가 갑자기 흥분하며 발을 동동 구르는 것이 아닌가. 아이는 몹시 화가 나고 초조한 모양이었다. 이에 친구는 곧장 아이에게 다가가 관심 가득한 표정으로 물었다.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 그러자 아이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피아노를 잘 못 치겠어요. 계속 연습했는데도 잘 안 돼요. 순간 친구는 황당함에 넋이 나간 표정이었다. 그게 무슨 대수라고. 계속 연습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눈치였다. 하지만 다행히도 친구는 그 생각을 입 밖으로 내지 않았다. 대신 휙 하고 손가락으로 나를 가리키며 말했다. 저 삼촌이 피아노 진짜 잘 치잖아. 그런데 삼촌도 엄청 많이 연습해서 잘 치게 된 거야. 그렇지? 그럼. 나는 친구의 말에 맞장구를 치고는 아이에게 말했다. 연습할 때 손가락이 말을 잘 안 들으면 정말 괴롭지. 그치?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삼촌도 그랬어. 하지만 그렇다고 자기 자신을 탓하거나 손가락을 혼내선 안 돼. 그럼 더 말을 안 듣게 될 거니까. 이는 내 경험에서 우러난 말이었다. 말 안 듣는 손가락을 혼낸다는 것이 조금은 유치할지 모르지만 사실 어른들도 그런 행동을 할 때가 많다. 예컨대 샤워하거나 밥을 먹다가 며칠 전 고객과 대화를 나누다 말실수를 한 일이 떠올라 갑자기 울컥 화를 내며 아, 이 바보. 어떻게 잘하는 일이 하나도 없냐. 망했어. 또 망했다고. 라고 혼잣말을 내뱉을 때 옆에 사람이 없다면 그냥 욕설을 내뱉었을지도 모를 그럴 때가 그렇다. 이러한 행동을 했던 자신이 비정상이 아닐까 걱정스럽다면 걱정할 것 없다. 실은 거의 모든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니까 말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머릿속에서 쉼 없이 자기 자신과 대화를 한다. 또한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루에 적게는 12,000개에서 많게는 5만 개까지의 생각과 평가가 우리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다고 한다. 심리학자들은 이러한 현상을 자기 대화라고 부른다. 자기 대화는 머리로 하는 혼잣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는 긍정적 대화와 부정적 대화, 중성적 대화가 혼재한다. 예를 들면 이번 일은 정말 잘했어 라고 자기 자신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도 있고 이 바보 멍청이 라고 부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도 있다는 소리다. 그런데 심리학자 랜디 카멘이 다년간의 실험과 관찰을 통해 종합한 결과를 보면 사실 대부분의 사람이 걱정으로 가득한 부정적 자기대화를 나누고 있으며 그것도 모자라 끊임없이 이를 반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어제 저지른 잘못을 오늘까지도 잊지 않고 곱씹으며 자신을 비하하고 깎아내린다는 것이다. 못 믿겠다면 다음번에
자기 대화가 머릿속에 떠오르거든 그 생각이 부정적인 것인지 긍정적인 것인지 살펴보라. 우리가 알게 모르게 자기 대화는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우리는 아주 어려서부터 자기 대화를 시작하는데 이때 자기 대화의 내용은 개인의 성장 배경이나 경험의 영향을 받는다. 다시 말해서 부모나 가족, 선생님, 친구, 심지어 어린 시절에 접한 미디어까지도 자기 대화의 내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다. 자칫 잘못하면 소위 부정적 순환에 빠지기 십상인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이 바보 또 실수를 저지르다니 넌 어쩜 이렇게 멍청하니 라는 생각을 가지면 자신을 자책했던 이 경험이 마음의 그림자로 남아 다음에 같은 일을 할 때 또 실수를 저지르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힌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하지 않을 실수를 하게 되고 결국 실수와 자책을 반복하는 부정적 순환에 빠지는 것이다. 그리고 순환이 장기화되면 만성 스트레스를 초래해 몸과 마음의 병을 키우고 만다. 자기 대화는 자신감과 자존감에도 영향을 미쳐 심각한 경우 반려자와의 관계에 잡음을 만들기도 한다. 그도 그럴 것이 자기 자신에 대한 원망과 한탄이 몸에 밴 사람과 함께하길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우리 모두가 실은 우리 자신에게 꽤 잔인하다는 점이다. 왜냐? 자신을 나무라고 비하하는 것도 모자라 자신이 싫어하는 사람에게도 하지 못할 말을 자신에게 서슴없이 퍼붓기 때문이다. 자기 대화를 할 때만큼은 그 누구보다도 자신에게 엄격해지는 셈이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를 비난하고 질책하는 것처럼 우리는 정말 그렇게 능력 없고 멍청한 사람일까? 사실 자기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그 생각들의 정확성을 따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보통은 무비판적으로 생각을 받아들이고 이러한 생각들이 더 큰 스트레스가 되어 우리를 무력감과 우울함에 빠뜨린다. 그래도 다행히 이 모든 것에는 변화의 여지는 있다. 우리의 자기 대화는 결국 자신의 선택에 달려있고 무엇보다도 선택 후의 연습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낙관적인 사람이 비교적 긍정적인 자기 대화를 한다는 사실은 연구 결과를 통해서도 밝혀진 바다. 그들은 자신이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는데 그 자신감만큼이나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건강한 편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부정적 순환을 끊어내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내가 제안하는 방법은 세 단계로 나뉜다. 첫째, 부정적인 대화를 글로 옮겨 자기를 인식할 것. 둘째, 2인칭을 사용한 긍정적인 대화로 자신을 격려할 것. 셋째, 혼잣말을 두려워 말고 용감하게 입 밖으로 내볼 것. 단계별로 설명을 덧붙이자면 이렇다. 먼저, 부정적인 대화를 글로 옮겨 자기를 인식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평소 부정적인 자기 대화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다. 즉, 주의를 기울이는 연습을 통해서만 비로소 자기 대화를 인지하게 되는데 그 연습 방법의 하나가 바로 부정적인 자기 대화를 글로 옮겨 적는 것이라는 뜻이다. 자기 대화를 글로 옮겨 적으면 이 생각들이 진짜인지 아닌지 좀 더 쉽게 점검이 가능하다. 그리고 그렇게 점검을 하다 보면 우리의 대뇌가 우리에게 가혹한 순간이 생각보다 훨씬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자기를 인식했다면 그 다음은 2인칭을 사용한 긍정적인 대화로 자신을 격려할 차례다. 앞서 언급했던 내 친구의 아이를 기억하는가? 만약 당신이 부모라면 울음을 터뜨리며 난 바보예요.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라고 말하는 아이에게 뭐라고 대꾸하겠는가? 아직 배우는 중이라 그렇지. 넌 절대 바보가 아니야. 넌 할 수 있어. 분명 그럴 거라고 믿어.
라고 말하지 않겠는가? 아마 당신은 아이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것도 진심을 다해서. 그러면서 왜 자기 자신에게는 진심을 다해 이렇게 말해주지 못하는가? 때로는 스스로 부모의 역할로 분의 초조한 내면의 목소리를 보듬어 줄 필요가 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방법을 자기자비라고 일컫는다. 자기자비와 자기연민은 서로 다른 개념이다. 자신의 불쌍한 면을 핑계로 다른 사람의 동정을 구하려는 것이 자기연민이라면 장점이든 단점이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고 온전히 공감하는 것이 자기자비이다. 자기자비는 자신의 감정을 달래는 데도 큰 도움이 되지만 자신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자신을 탓하며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깎아낼 때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내가 가진 약점을 극복하고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법이다. 축구 경기를 보면 축구 선수들을 응원하는 응원단이 항상 함께 하는데 사실 우리의 대내에도 이러한 응원단이 필요하다. 화려한 응원 도구나 춤, 재주 넘기 같은 기술은 필요 없다. 그저 전심전력으로 자신을 믿고 지지해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긍정적인 자기 대화가 사람을 더욱 총명하게 만들고 좀 더 자신감 있게 만들며 어려움을 이겨내는 강인함까지 키워준다고 한다. 강인함의 상징으로 일컬어지는 미국 해군 특수부대 네이비실의 강인함도 어느 정도는 긍정적인 자기 대화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한 해군 심리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어려움이 닥쳤을 때 병사들이 이에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데에는 긍정적인 자기 대화가 도움이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예컨대 네이비실의 일원이 되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기초 수중 발파 훈련 테스트 때 병사들에게 넌 할 수 있어, 분명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야 등 긍정의 자기 대화를 하도록 지도하자 병사들의 테스트 통과율이 기존의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 격려 시 1인칭을 2인칭으로 바꿔 말하면 더 효과적이라는 사실은 심리학 연구 결과를 통해서도 입증된 바다. 그러니 난 정말 대단해. 그러니 문제 없을 거야. 라는 자기 격려를 넌 정말 대단해. 그러니 문제 없을 거야. 라고 바꿔보자. 어려움이 닥쳤을 때 2인칭을 사용한 자기 격려로 자신의 부정적인 내면의 목소리를 달래준 다음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혼잣말을 두려워 말고 용감하게 소리내어 말하는 것이다. 머릿속의 목소리를 언어로 치환해 입 밖으로 낸 다음 다시 귀로 이를 듣는 과정은 다시 한번 관련 회로를 공고히 하기 위함이다. 노인들이 혼잣말을 하면 지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된다는 실험 결과가 있듯 자기 대화도 실제 감각기관을 자극해 체험을 심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게다가 혼잣말은 사람에게 힘을 불어넣어 줄 뿐만 아니라 학습을 돕고 이해력과 집중력을 강화하여 좀 더 쉽게 새로운 지식을 흡수하도록 해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그러니 다음에 어려움이 직면했을 땐 이 세 단계를 기억하라. 자신을 인식해 자기 자비의 태도로 현재의 상황을 받아들이고 상냥한 코치의 말투로 스스로를 격려하고 응원하는 긍정적 자기 대화를 나누며 이를 실질적으로 자신에게 말해보라. 나와 잘 지내려면 먼저 나 자신을 아껴야 하는 법이다. 당신은 할 수 있다. 그러니 부디 앞으로 펼쳐질 매일매일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조금 더 자신있게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 잡념을 없애고 싶다면 주변의 잡동사니부터 치워라.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집중력 저하의 순간에 맞닥뜨려 보았을 것이다. 생각해보라. 친구가 당신과 대화를 나누며 연신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더니
잠시 후 방금 뭐라고 했지? 라고 반문했던 경험. 그래서 친구에게 등짝 스매싱이라도 날려 대화에 집중하게 만들고 싶었던 적 다들 한 번쯤 있지 않는가? 사실 친구는 고의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어쩌면 당신도 그때 그 친구와 똑같이 행동했거나 행동할 날이 올지도 모를 일이다.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고 그만큼 정신이 분산되기 쉽기 때문이다. 통계에 따르면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일반 사무직의 경우 평균 12분에 한 번꼴로 방해를 받으며 강의를 듣는 대학생의 경우 평균 3분에 한 번꼴로 한눈을 판다고 한다. 그러고 보면 산만함은 이미 현대인의 고질병이 된 셈이다. 최근 미국의 뇌신경 전문가 애덤 게절리와 심리학자 레리 로제는 산만해진 마음이라는 책을 출간했는데 그들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집중력은 대뇌와 서로 다른 두 가지 기능으로 구성된다고 한다. 그중 하나는 중요한 신호를 확대하는 증강 기능이며 다른 하나는 불필요한 정보를 걸러주는 억제 기능이다. 우리가 흔히 정신을 집중하려면 한눈을 팔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는데 이는 온갖 잡다한 정보를 억제하는 동시에 집중해야 할 정보를 확대해야 하기 때문이다. 과거 심리학자들은 증강과 억제가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보았다. 그러나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는 각각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완전히 다른 시스템으로 심지어 대뇌에서 이를 주관하는 부위 또한 달라 어느 한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하면 집중력이 저하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평균 집중력이 가장 강한 연령대는 20대라고 한다. 당시엔 딱히 그런 느낌을 받지 못했을지라도 말이다. 20세면 내가 대학교 2학년 때인데 나도 당시엔 내 집중력이 다람쥐의 것과 별반 다를 바 없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지난번 모교에서 열린 동문회에 참석했다가 20년 전에 거주했던 기숙사를 둘러보고는 그제야 새삼 깨달았다. 와, 학생 기숙사가 이렇게나 시끄러웠구나. 각종 음악 소리에 이야기 소리, 웃음소리, 발소리, 문소리까지. 이런 환경에서 공부하고 리포트를 작성하는 건 정말 20대 때나 가능한 일이겠다. 집중력은 나이가 듦에 따라 조금씩 저하된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40대와 20대의 증강 시스템 상에서는 그리 뚜렷한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지만 억제력, 즉 잡다한 정보를 거르는 능력은 나이가 듦에 따라 약화되었다는 점이다. 어르신들이 식당이 너무 어수선해서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네 라든지 신문을 보는 중이니 TV 소리 좀 줄여줄래? 라는 말을 자주 했던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던 셈이다. 지금은 어르신들의 이런 말에 너무 예민한 것 아닌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나이가 되면 우리 또한 그들과 같은 말을 하게 될지 모른다는 소리다. 집중력은 비단 정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체와도 연관이 있다. 예컨대 어떤 물건이나 디테일을 떠올릴 때 저도 모르게 실눈을 뜨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미미한 반응이 바로 억제 기능이 작용하고 있다는 증거다. 눈을 감으면 우리의 대뇌가 불필요한 장면을 걸러내는데 많은 에너지를 소비할 필요가 없어지고 이로써 기억과 생각을 하는데 더 많은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애덤 게절리와 그의 연구팀은 세 가지 상황을 설정해 기억력 테스트를 진행했다. 첫 번째는 화려한 그림을 보며, 두 번째는 회색빛의 벽을 보며, 세 번째는 눈을 감은 상태에서 얼마나 많은 디테일을 기억하느냐를 시험한 것이다. 그 결과 화려한 그림을 보며 테스트를 받았을 때의 기억력과 집중력이 회색 벽을 보고 있을 때나 눈을 감았을 때보다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일을 앞두고 집중할 필요가 있다면 주변의 잡동사니부터 치우는 것이 좋다.
책상이 지저분해도 못 본 척하면 그만이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대뇌는 이러한 정보를 여과하기 위해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고 결국 집중력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러니 다음부터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책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컴퓨터 바탕화면에 가득한 바로가기 아이콘들을 숨기고 당장 작업에 필요한 창만 보이도록 하는 것도 일의 효율을 높이는 좋은 방법이다. 또한 스마트폰과 컴퓨터의 메시지 알림을 끄는 간단한 조작만으로도 잡음을 없애 업무 효율을 크게 높일 수 있다. 주변 환경이 너무 시끄러워서 귀마개도 소용이 없을 때는 이어폰을 추천한다. 그러나 음악을 듣기보다 곤충의 울음소리나 빗소리, 파도소리 등 자연의 소리를 듣는 것이 집중력을 높이는 데 좀 더 효과적이다. 이런 소리들은 다른 잡음을 덮어주면서도 대뇌의 주파수를 그리 많이 차지하지 않아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억제 시스템의 원활한 작동을 돕는 한편 증강 시스템을 강화하는 훈련도 필요하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명상은 증강 시스템을 강화하는 데 매우 좋은 훈련법이다. 약 10분간 눈을 감고 조용히 자리에 앉아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으며 온전히 호흡에 집중해 내가 호흡이 되고 호흡이 내가 되는 기분을 느껴보는 것이다. 가만히 앉아 숨을 쉬는 게 뭐가 어려울까 싶겠지만 직접 해보면 금세 알 것이다. 내가 호흡이 되고 호흡이 내가 되려면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이다. 실제로 과학자들이 일반 회사원들을 대상으로 매일 30분간 마음 챙김 명상을 진행한 적이 있다. 그 결과 8주 후 사람들의 대뇌 활성도와 조화도가 대부분 증가했으며 정서적 안정성도 높아져 집중력이 필요한 순간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증강 시스템을 강화하는 또 다른 훈련법은 자연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자연은 인간의 집중력과 기억력을 회복시켜주는 치유의 힘이 있다. 이는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서도 증명된 사실이다. 예컨대 학생들에게 머리를 많이 써야 하는 문제를 풀게 해 집중력이 거의 바닥이 났을 즈음 이들을 세 그룹으로 나누어 A그룹의 학생들은 자연 속에서, B그룹의 학생들은 도시에서 산책하고 C그룹의 학생들은 온전히 휴식을 취한 후 실험실로 돌아오도록 했다. 그 결과 자연 속에서 산책한 A그룹 학생들의 집중력이 가장 많이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어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녹음이 우거진 풍경 사진을 보는 것만으로도 집중력 회복에 도움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니 컴퓨터 바탕화면을 풍경 사진으로 바꿔와라. 네, 지금까지 성숙한 어른이 갖춰야 할 좋은 심리 습관에 대해서 책을 읽어드렸습니다. 예,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